몽골 오지 마을, 영하 42도. 약도 소용없던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4세 소녀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00년 된 한국 기술 하나로요. 한국 전통 기술이 몽골 아이들을 구했다. 미국 의사는 왜 하버드 강단에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가장 오래된 것이 최고의 해답이었습니다. 영하 42도 사투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체인버스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30년간 소아과 의사로 일했고 2022년 1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몽골에 파견되었습니다. 제가 몽골과 인연을 맺게 된 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버드 의대 동료였던 한국인 교수 박지수 선생과 함께 국제의료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그때부터 저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저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가 저를 맞이했죠. 공항에서 다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 바양오보 마을이었습니다. 고비 사막 인근에 위치한 작은 유목민 마을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5가구, 약 100명의 주민이 사는 이 작은 마을에서 제가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게르와 목재로 지은 작은 집들이 흩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한겨울인데도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추위로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마을 이장 바트 수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거친 손으로 악수를 청했죠. 환영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세 팀의 의료진이 다녀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임시진료소에서 첫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생후 8개월 된 남자아이 바트였어요. 어머니 나란게렐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을 때 저는 즉시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이 가빴어요. 청진기를 대자 폐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사흘 전부터요. 기침을 하더니 점점 숨쉬기 힘들어했어요. 폐렴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죠. 저는 즉시 항생제를 처방하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 안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재본 적은 없지만 아마 영하 10도쯤 될 거예요. 밤에는 더 떨어지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하 10도요? 집안이요? 난방은 어떻게 하시나요? 화덕이 있어요. 하지만 장작이 부족해서 밤새 때울 수가 없어요. 보통 자정쯤 되면 불이 꺼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항생제만으론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걸요. 저체온 환경에서 폐렴을 치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환자는 4세 소녀 사란게렐이었습니다. 이미 2주째 기침을 하고 있었고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15%나 적었어요. 만성 영양실조와 호흡기 질환이 복합된 상태였죠. 밤에 잠을 잘 자나요? 어머니 어윤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기침하고 떨어요. 담요를 3장 덮어줘도 춥다고 해요. 저는 청진기로 아이의 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 보였어요. 하루 이틀만 더 지체했다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저는 22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중 18명이 호흡기 질환이었고 14명이 5세 이하 영유아였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추위, 영양실조, 호흡기 감염. 저녁 무렵 바트 수렌이 제게 마을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손으로 직접 작성한 기록이었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0년 겨울 5세 이하 아이 23명 중 7명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 겨울엔 20명 중 6명이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30%였어요. 겨울철 영유아 사망률이 30%라니. 이건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 수준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뭡니까? 대부분 폐렴이에요. 몇몇은 저체온증이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의사 경력 동안 이런 통계는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30%였어요. 울란바토르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되나요? 바트 수렌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차로 4시간이에요. 겨울엔 도로가 얼어서 6시간 넘게 걸리고요. 구급차도 없습니다. 아이가 위독해지면 이미 늦어요. 그날 밤 저는 제게 배정된 게르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덕에 불이 꺼지자 순식간에 온도가 떨어졌어요. 두꺼운 침낭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휴대용 온도계를 확인하니 영하 18도였어요. 이 추위 속에서 아이들이 잠을 잔다고요? 담요 몇 장으로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 실제로는 살아남지 못하고 있었죠. 30%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란게렐이 아이를 안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바트가 숨을 못 쉬어요. 저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입술이 청색증으로 파래져 있었고 호흡이 거의 멈춘 상태였어요. 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 2, 3, 4, 5. 인공호흡. 다시 가슴 압박. 10분이 지났을 때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담요로 아이를 감쌌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걸요. 나란게렐이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의사로서 저는 약과 의료 장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밤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여기선 의사가 무용지물이었어요. 아이들은 병이 아니라 추위에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의학을 공부했지 건축이나 난방을 공부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트 수렌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난방 방법은 없나요? 전기 난방이나 가스 난방 같은 거요. 전기요? 여긴 발전기로 하루 4시간만 전기가 들어와요. 가스는 울란바토르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 통에 10만 투그릭인데 일주일밖에 못 써요. 10만 투그릭은 한국 돈으로 약 4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만 원이면 한 달에 16만 원이죠. 이 마을 평균 월 수입이 30만 원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럼 지금 쓰는 화덕이 최선인가요? 네, 그게 전부예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지만 이곳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의사였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가 진료소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 바트 수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바트가 1시간 전에 숨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살린 그 아이가요? 청진기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체온이 계속 떨어졌대요. 끝까지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린 아이가 12시간도 안 돼서 죽었어요. 의학이 무슨 소용이었나요? 항생제가 무슨 소용이었나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게르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덕에 불을 보며 생각했죠. 저는 왜 여기 온 걸까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 아이들은 계속 죽어갈 텐데. 밤 10시쯤 화덕에 불이 꺼졌습니다. 장작이 다 떨어진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추위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 마을 아이들이 매일 밤 겪는 추위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1시간이 지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생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존의 문제라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아이들이 밤새 이 추위 속에서 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의사로서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어요.
21세기에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아이들이 추위 때문에 죽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걸 찾아야 했어요. 아니면 이 마을을 떠나야 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바트 수렌에게 부탁해서 디지털 온습도계 5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죠. 각 가정의 실내 온도를 24시간 측정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5가구가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각 가정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3시간마다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첫째 날부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바깥 온도는 영하 38도였어요. 화덕에 불을 떼고 있는 게르 안 온도는 영하 5도였습니다. 목재 가옥은 조금 나아서 영하 2도 정도였죠. 오후 3시, 가장 따뜻한 시간대였습니다. 게르 안은 영상 2도, 목재 가옥은 영상 5도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화덕에서 2m만 떨어지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죠. 밤 10시, 장작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이 시간부터는 불을 아껴 썼어요. 새벽 2시, 저는 직접 5가구를 돌아다니며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화덕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게르 안 온도는 영하 20도, 목재 가옥은 영하 15도였죠. 새벽 5시, 가장 추운 시간대였습니다. 게르 안은 영하 25도, 목재 가옥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어요. 3일간의 측정 결과를 정리하자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하루 중 18시간은 실내 온도가 영하였고 아이들이 자는 시간대는 영하 15도에서 25도 사이였어요. 저는 의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영유아의 적정 실내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영하 환경에서는 신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죠. 더 심각한 건 습도였습니다. 실내 습도는 평균 15%였어요. 적정 습도인 40%에서 60%와는 거리가 멀었죠. 이런 환경에서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저는 바트 수렌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18시간을 영하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내 온도를 최소 영상 15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해요. 밤새도록요. 그게 가능한가요? 장작이 부족한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란게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4세 소녀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밤에 아이가 자는 곳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어머니 어윤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재본 적은 없지만 많이 추울 거예요. 아이가 계속 떨거든요. 저는 온도계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란게렐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저녁 8시, 실내 온도는 영상 3도였어요. 밤 10시, 온도는 영하 5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추워요. 어윤나가 담요 한 장을 더 덮어줬습니다. 자정, 온도는 영하 12도였어요. 사란게렐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체온계로 아이의 체온을 쟀어요. 섭씨 35.8도. 정상보다 낮았죠. 새벽 2시,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엄마, 숨쉬기 힘들어요. 저는 즉시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92%. 정상보다 낮았어요.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연결했죠. 새벽 4시, 온도계는 영하 22도를 가리켰습니다. 제 손가락도 감각이 없었어요. 성인인 저도 견디기 힘든 추위를 4세 아이가 매일 밤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9시간 동안 실내 온도는 평균 영하 16도였고 사란게렐의 평균 체온은 섭씨 35.9도였어요. 어윤나 씨, 아이를 울란바토르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윤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병원에 가도 똑같을 거예요. 치료받고 다시 여기 오면 또 아플 테니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근본 원인인 추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계속 아플 거였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을 전체 25가구를 조사했습니다. 게르 12채의 평균 실내 온도는 낮 영상 2도, 밤 영하 20도였어요. 목재 가옥 13채는 조금 나았지만 낮 영상 5도, 밤 영하 15도 수준이었죠.
모든 가구가 화덕을 사용했지만 효율이 형편없었습니다. 열의 대부분이 연통으로 바로 빠져나갔고 난방 효과는 화덕 주변 1m에 불과했어요. 저는 조사 결과를 마을 주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난방 시스템의 효율이 너무 낮아요. 둘째, 장작 공급이 부족하고 비용이 비싸요. 셋째, 주거 구조 자체가 단열이 안 돼 있어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사지 건축가나 난방 전문가가 아니에요. 실망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난방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어요. 2주 뒤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추가 인력 파견이 어렵습니다. 2월 5일 또 한 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3세 남자아이 토고였어요. 역시 폐렴과 저체온증이었죠. 저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병이 아니라 추위에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문득 1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하버드 의대 동료였던 한국인 박지수 선생이 한국의 전통 난방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기억났어요. 데이비드, 한국엔 온돌이라는 게 있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시스템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박지수 선생의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지수, 나 데이비드야. 혹시 온돌에 대해 아직도 연구하고 있어? 몽골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답장은 다음 날 아침 왔습니다. 데이비드, 오랜만이야. 지금은 NGO에서 저소득 국가의 온돌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야. 무슨 일인데? 저는 바양오보 마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이건 정확히 온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다음 주에 몽골로 가겠어.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2월 18일, 저는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박지수 선생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1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보였어요. 그녀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죠. 저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바양오보로 가는 4시간 동안 저는 마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제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영하 25도라는 수치를 보며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온돌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21세기에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좋은 기술엔 시대가 없다고 말했어요. 온돌은 3000년 역사를 가진 난방 시스템이고 그동안 살아남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바트 수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건축 기술자라고 소개했어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전문으로 연구한다고 했죠. 바트 수렌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독일팀, 프랑스팀이 왔다 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직접 만들러 왔다고요. 그날 오후 지수는 마을 가옥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게르의 구조를 살펴보고 목재 가옥의 바닥을 확인하고 화덕의 위치와 연통을 점검했어요. 저는 옆에서 온도 데이터를 설명했죠. 1시간 뒤 지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돌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온돌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화덕의 열기가 바닥 아래 통로를 지나가면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었어요. 복사열 방식이라서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죠. 저는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구들장, 고래, 아궁이 같은 낯선 용어들이 보였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수는 지난 5년간 네팔, 몽골 북부, 티베트에 100채 넘게 설치했고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원시적이라고 해서 비효율적인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단순할수록 고장이 적고 유지 보수가 쉽다고 했죠. 이곳엔 전기도 부족하고 기술자도 없는데 온돌은 현지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일리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설득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수는 주민들 앞에서 온도를 설명했어요. 통역은 바트 수렌이 맡았죠. 온돌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화덕보다 효율이 3배 이상 높다고 했습니다. 같은 양의 장작으로 3배 더 오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주민 하나가 비용을 물었습니다. 지수는 재료비가 가구당 약 70만 원이지만 현지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면 5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답했어요. 50만 원이라는 숫자에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마을 평균 월 수입이 30만 원인데 50만 원은 큰 돈이었죠. 다른 주민이 효과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외국 전문가들에게 속았다는 거였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어요. 먼저 한 채를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바트 수렌이 한 채만 시험해보자고 제안했고 실패하면 바로 떠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날 밤 지수와 저는 게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는지 물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는지도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5년째 하고 있고 100번 넘게 성공했다고요. 온돌은 과학이고 원리가 맞으면 반드시 작동한다고 했죠. 저는 의학적 관점에서 질문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게 정말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지 궁금했어요. 지수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사열은 대류열보다 호흡기에 훨씬 좋다고 했어요. 대류 난방은 공기를 직접 데우면서 먼지를 날리고 습도를 낮춥니다. 반면 온돌은 바닥에서 열이 천천히 올라와 공기 순환이 적고 바닥이 따뜻하니 아이들 체온 유지에 최적이라는 설명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치에 맞았거든요. 영유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해서 바닥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자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따뜻한 바닥이라면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요. 온돌 덕분이라는 연구도 있고요. 지수가 보여준 연구 논문을 읽으며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시범 가옥을 선정했습니다. 사란게렐의 집이었어요. 폐렴으로 고생하는 4세 소녀가 사는 곳이었죠. 저는 의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윤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집 바닥을 뜯어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지수가 설명했어요. 실패하면 원상복구까지 책임지겠다고요. 딸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에 어윤나가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각종 도구를 꺼냈어요. 줄자, 수평계, 설계도, 그리고 온돌 시공 매뉴얼까지요. 마을 남자 5명이 자원했습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지수는 그들에게 온돌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래예요.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죠. 이게 바닥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해요.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기존 바닥을 걷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돌과 벽돌로 고래를 만들고 그 위에 구들장을 깔고 마지막으로 황토를 발라 마감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대신 온도계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이 실험의 결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온돌이 완성되었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불을 떼면 됩니다. 과연 이 단순해 보이는 구조가 영하 42도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2월 23일 오후 3시 온돌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수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저는 온습도계 5개를 설치했습니다. 바닥 표면, 바닥 아래, 실내 중앙, 벽 근처, 그리고 침대 위치에 각각 하나씩요. 마을 주민 2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바트 수렌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 주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바닥 표면 온도는 섭씨 12도였습니다. 실내 온도는 여전히 영상 2도였죠.
아직이에요. 바닥이 데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닥 온도가 섭씨 18도까지 올라갔어요. 실내 온도는 영상 6도였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윤나가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봤어요. 곧 탄성이 터져나왔죠. 2시간이 지났을 때 바닥 온도는 섭씨 24도, 실내 온도는 영상 1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덕을 사용할 때보다 실내 온도가 훨씬 높았어요. 저는 노트에 기록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온도면 영유아가 생활하기에 충분했어요. 3시간째 바닥 온도는 섭씨 26도에서 안정화되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영상 13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아궁이에서 가장 먼 곳도 섭씨 23도였어요. 화덕은 주변 1m만 따뜻했지만 온돌은 바닥 전체가 난방이 되는 거였죠. 이건 믿을 수 없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의사 경력 동안 난방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의학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 방식이라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는다고요. 바닥에서 천천히 열이 올라와 실내 전체를 고르게 데운다는 거였죠. 저녁 6시, 저는 습도계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실내 습도가 3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화덕을 사용할 때는 15%였는데 말이죠. 습도가 왜 올라간 거죠?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사람의 호흡과 생활에서 나오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공기 중에 머문다고요. 화덕은 공기를 직접 데워서 수분을 날려버리지만 온돌은 부드럽게 데워서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습도 35%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밤 10시, 장작을 더 넣지 않았습니다. 화덕이었다면 이 시간부터 불을 꺼야 했죠. 하지만 온돌은 달랐어요. 자정, 바닥 온도는 여전히 섭씨 23도였습니다. 실내 온도는 영상 10도를 유지했어요. 불은 이미 꺼졌지만 바닥에 축적된 열이 서서히 방출되고 있었죠. 사란게렐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체온을 측정했어요. 섭씨 36.7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지난 2주간 섭씨 35도대를 맴돌던 아이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새벽 2시, 가장 추운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바닥 온도는 섭씨 19도, 실내 온도는 영상 7도였습니다. 화덕을 사용했을 때 이 시간 실내 온도는 영하 18도였습니다. 온돌은 영상 7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무려 25도 차이였죠. 저는 사란게레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담요 한 장만 덮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떨지도 기침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청진기로 폐음을 확인했어요. 잡음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바닥 온도는 섭씨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실내 온도는 영상 5도였어요. 여전히 화덕보다 훨씬 따뜻했죠. 아침 7시, 어윤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만져보며 놀라워했어요. 아직도 따뜻해요. 밤새 불을 안 뗐는데.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6시에 마지막으로 장작을 넣었고 그 후 13시간 동안 바닥은 계속 열을 방출했어요. 화덕은 3시간마다 장작을 넣어야 했는데 온돌은 한 번 데우면 밤새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지수의 말대로 효율이 3배 이상이었어요. 둘째 날, 저는 본격적인 의학 데이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사란게렐의 체온, 호흡수, 산소 포화도, 심박수를 4시간마다 측정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체온이 섭씨 36.5도로 안정되었고 산소 포화도는 97%까지 올라갔어요. 호흡수도 분당 28회에서 24회로 정상화되었죠. 더 중요한 건 기침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첫째 날 밤 사란게렐은 시간당 평균 12번 기침했어요. 둘째 날 밤엔 6번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청진기로 매일 아침 폐를 확인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어요.
항생제만 투여했을 때는 변화가 미미했는데 따뜻한 환경에서 자기 시작하자 급격히 좋아진 거였죠. 셋째 날,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온돌 설치 전후 비교 데이터였어요. 온돌 설치 전 평균 실내 온도는 낮 영상 3도, 밤 영하 16도였습니다. 온돌 설치 후는 낮 영상 15도, 밤 영상 8도였어요. 습도는 15%에서 35%로 올라갔습니다. 사란게렐의 체온은 섭씨 35.9도에서 36.6도로 정상화되었고 기침 빈도는 60% 감소했어요. 장작 소비량도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화덕을 사용할 때 하루 15kg을 썼는데 온돌은 10kg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효율이 50% 향상된 거였죠. 저녁 마을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3일간의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보고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시스템이에요. 바트 수렌이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네, 의학적으로 확실합니다. 사란게렐의 폐렴이 호전되고 있어요.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회의적이던 표정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재료비가 필요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저축을 사용하기로요. 제가 5가구분 재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데이비드, 정말이야? 이건 투자예요.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더 좋은 투자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걸요. 3000년 한국 기술이 21세기 몽골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2월 27일, 온돌 설치 후 4일째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란게렐을 진찰했어요. 청진기를 아이의 등에 댔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보라고 했죠. 폐에서 들리던 잡음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지난 2주간 항생제만 투여했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온돌에서 자기 시작한 4일 만에 극적으로 호전된 겁니다. 기침은 어때요? 어윤나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선생님. 어젯밤엔 거의 안 했어요.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기침 빈도가 시간당 12번에서 2번으로 감소했어요. 83% 감소였죠. 체온을 쟀습니다. 섭씨 36.8도. 완벽한 정상 범위였어요. 산소 포화도는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혈액 검사 키트를 꺼냈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폐렴이 있으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일 전 백혈구 수치는 12,000이었어요. 정상 범위인 4,000에서 1만을 넘어선 수치였죠. 지금은 9,500이었습니다. 여전히 약간 높지만 정상 범위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수에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4일 만에 이렇게 호전되다니. 지수가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놀랄 건 아직 많아요. 온돌의 진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왜 이렇게 빠른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의학 저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 복사열과 호흡기 건강, 습도와 점막 기능에 대한 논문들을 읽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섭씨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면역세포 활동이 40%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사란게렐의 평균 체온이 섭씨 35.9도였으니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던 거죠. 온돌 덕분에 체온이 정상화되자 면역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지만 실제로 병을 치료하는 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력이 회복되니 폐렴도 빠르게 나아진 거였죠. 습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습도 35%면 호흡기 점막이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점막이 건강하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죠. 반대로 건조하면 점막이 갈라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저는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복사열 난방이 영유아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30년 의사 경력 중 가장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일주일째 사란게렐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침은 거의 사라졌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체중도 0.5kg 늘었죠. 선생님, 사란이가 밖에서 놀고 싶대요. 어윤나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숨쉬기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 뛰어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허락했습니다. 물론 따뜻하게 입히고 30분만 놀라고 했죠. 창문 밖으로 사란게렐이 눈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의사로서 환자가 회복하는 걸 수없이 봤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약으로 치료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3000년 기술이 아이를 살린 거였죠. 그 사이 지수는 4가구에 추가로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각 가구에서 환자를 선정해 의학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첫 번째 가구는 2세 남자아이 바야르가 있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으로 3개월째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가구는 생후 10개월 여자아이 알탄이 있었습니다. 저체중과 발달 지연이 문제였죠. 세 번째 가구는 5세 남자아이 에르덴바트가 있었습니다. 천식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 번째 가구는 3세 여자아이 사이한가가 있었습니다. 폐렴 직후 회복 중이었죠. 저는 매일 4가구를 돌며 아이들을 진찰했습니다. 체온, 호흡수, 산소포화도, 체중을 측정하고 기록했어요. 2주 후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바야르의 기침은 70% 감소했습니다. 기관지염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었어요. 알타는 2주 만에 0.8kg이 늘었습니다. 발달 지연도 개선 조짐을 보였죠. 따뜻한 환경에서 잠을 자니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된 거였어요. 에르덴바트의 천식 발작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1회로 줄었습니다.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고 온도가 안정되니 천식이 덜 유발된 거였죠. 사이한가는 폐렴 재발 없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온돌은 개별 사례가 아니라 일관된 효과를 보이는 시스템이라는 걸요. 3월 중순,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가구, 5명의 영유아 환자를 3주간 관찰한 결과였어요. 평균 체온은 섭씨 35.8도에서 36.6도로 상승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증상은 평균 68% 감소했어요. 체중은 평균 0.6kg 증가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재발률이었습니다. 온돌 설치 전 3개월간 5명의 아이들은 평균 2.4회 호흡기 질환에 걸렸어요. 온돌 설치 후 3주간은 재발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경 없는 의사회 본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WHO 몽골 지부에도 전달했어요. 답변은 빨랐습니다. WHO 몽골 지부장 바트바야르 박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체인버스 박사,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바트바야르 박사가 바양오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WHO 전문가 2명과 함께 왔어요. 저는 5가구를 안내하며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바트바야르 박사는 직접 아이들을 진찰하고 온도를 측정하고 부모들을 인터뷰했어요. 하루 종일 조사를 마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공중보건 솔루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몽골 전역에 보급되어야 해요. 바트바야르 박사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전국 확대가 가능한가요? 지수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예산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게르에 앉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바트바야르 박사는 WHO가 파일럿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0가구 정도를 먼저 해보죠. 성공하면 정부를 설득해 국가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100가구면 최소 2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공 인력이 부족해요. 저 혼자선 100가구를 할 수 없어요. 바트바야르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현지인을 교육시키면 되지 않나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날 밤 저는 사란게렐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 중증 폐렴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어윤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의사일 뿐이에요. 아이를 살린 건 온돌이에요. 온돌은 한국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살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전파가 아니라 한 나라의 지혜가 다른 나라 생명을 구하는 거라는 걸요. 30년 의사 경력에서 가장 극적인 회복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저는 의사였지만 치료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이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WHO의 지원으로 저는 전문 의료 장비를 추가로 확보했어요.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혈액 분석기, 폐활량 측정기까지 갖췄죠. 바양오보 마을에서 20가구의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각 가구의 영유아 환자들을 매주 검진했어요. 총 32명의 아이들이 관찰 대상이었죠. 12주간의 관찰 결과를 정리하자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65% 감소했어요. 온돌 설치 전 3개월간 32명 중 24명이 최소 한 번 이상 호흡기 질환을 앓았습니다. 온돌 설치 후 3개월간은 8명만 경미한 감기 증상을 보였죠. 더 중요한 건 중증 질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온돌 설치 전엔 폐렴, 기관지염 같은 중증 질환이 월 평균 5건 발생했어요. 온돌 설치 후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제로였습니다. 3개월간 단 한 명의 아이도 죽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 겨울마다 평균 2명씩 죽었던 것과 대조적이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복사열 난방 시스템이 몽골 유목 지역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하버드 의대 시절 은사님께 초안을 보냈더니 국제의학저널에 투고하라는 답변이 왔죠. 5월 초 저는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몽골 보건부 장관을 설득해야 했어요. 바트바야르 박사와 지수도 함께했죠. 보건부 장관 어르덴바트는 60대 초반의 냉철한 관료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보건부 고위 관계자 6명이 배석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12주간의 데이터를 그래프와 차트로 보여줬어요. 호흡기 질환 발병률 감소, 영유아 사망률 제로,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설명했죠. 어르덴바트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인상적인 데이터네요. 하지만 비용은 어떻습니까? 전국 확대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지수가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몽골 유목 지역 가구 수는 약 3만 가구입니다. 가구당 설치비 50만 원이면 총 150억 원이 필요해요. 150억 원이라는 숫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보건부 연간 예산이 500억 원인데 그중 30%를 난방에 쓸 순 없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 계산으론 영유아 호흡기 질환 치료비가 연간 80억 원 정도예요. 온도를 설치하면 이 비용의 65%, 약 5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2년이면 본전이고 3년 차부터는 이익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생명을 구하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어르덴바트 장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체인버스 박사 데이터는 믿을만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50억 원을 한 번에 집행할 순 없어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1년 차에 5천 가구, 2년 차에 1만 가구, 3년 차에 나머지를 하면 어떨까요? 연간 예산 부담을 50억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50억 원이 문제입니다. 바트바야르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WHO가 초기 비용의 3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중보건 프로젝트로 승인받을 수 있어요. 30% 지원이면 정부 부담이 3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죠. 시공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5천 가구를 1년 안에 설치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2주 과정으로 현지인을 온돌 시공 기술자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바양오보에서 이미 10명을 교육했고 모두 독립적으로 시공 가능해요. 저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온돌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단순해서 고장이 적고 유지 보수가 쉽죠. 2시간의 회의 끝에 어르덴바트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승인하겠습니다. 올해 500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결과를 평가하죠. 성공하면 내년에 확대하는 겁니다. 500가구. 저희가 원했던 5,000가구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회의실을 나서며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가구라니. 너무 적어.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아. 결과가 증명하면 확대될 거야. 하지만 속으론 조바심이 났습니다. 500가구면 1,000명 정도의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거였어요. 나머지 수만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추위 속에서 고통받을 텐데요. 6월부터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WHO와 몽골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했고 지수가 기술 총괄을 맡았어요. 저는 의료 자문으로 참여했죠. 50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 호흡기 질환 이력이 있는 가구를 우선 선정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지수는 울란바토르에 교육센터를 만들고 이주 과정을 시작했죠. 첫 기수로 50명이 지원했고 40명이 수료했습니다. 저는 매달 현장을 방문해 의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500가구, 약 900명의 영유아를 관찰 대상으로 삼았어요. 9월 3개월 차 중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양 후보에서 봤던 패턴이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호흡기 질환 발병률 62% 감소. 중증 질환 발생 제로. 영유아 사망률 제로.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해 보건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의학 저널에도 논문을 투고했어요. 10월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란셋 공중보건분과의 게재가 확정된 거였죠.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온돌의 의학적 효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11월 보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덴바트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체인버스 박사, 놀라운 결과네요. 내년 예산에 5,000가구 확대를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500가구에서 5,000가구로 10배 확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아닙니다. 박사님과 박지수 선생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리고 한국에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어요. 데이비드, 우리 해냈어. 하지만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정부는 현실의 벽을 무시할 수 없었죠. 저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할 테니까요.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5,000가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지수는 교육센터를 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울란바토르, 다르항, 에르데네트에 각각 센터를 만들었죠. 매달 100명씩 기술자를 양성하는 목표였어요. 저는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를 지정하고 현지 의사들을 교육했어요. 온돌 설치 가구의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진하도록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료비였어요. 3월, 지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큰일이야. 벽돌 가격이 2배로 올랐어. 몽골 건설 경기가 활황이라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한 거였어요. 온돌 설치 비용이 가구당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뛰었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5,000가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85만 원이면 3,000가구밖에 못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보건부에 연락했습니다.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냉정했어요.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해결하세요. 지수와 저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재료비를 낮출 방법은 없을까? 지수가 고민했습니다. 벽돌 대신 현지 돌을 사용하면 어떨까? 몽골엔 돌이 많잖아. 효과는 똑같아. 원리는 같아. 열 축적과 방출만 되면 되거든. 벽돌이든 돌이든 상관없어. 저희는 즉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바양 후보에서 한 가구를 선정해 현지 돌로 온돌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벽돌 온돌과 효율이 거의 같았어요. 오히려 돌이 더 크고 무거워서 열 축적량이 많았죠. 비용은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가구당 8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돌은 마을 근처에서 주워오면 되니까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았죠.
저는 즉시 보건부에 보고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으로 5천 가구가 아니라 6천 가구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4월부터 시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교육받은 기술자가 300명을 넘어섰고 한 달에 500가구씩 설치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매달 현장을 순회했습니다. 고비 지역, 홉스골 지역, 아르한가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아이들을 검진했죠. 6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홉스골 지역의 한 마을에서였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었던 이 마을 주민들은 이웃 마을의 온도를 보고 배워서 직접 만들었어요. 마을 이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부 지원 없이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돌은 여기 널렸고 방법만 알면 되니까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정부 프로젝트를 넘어 주민들 스스로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는 이 소식을 듣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교육 동영상을 만들면 어때? 유튜브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저희는 몽골어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온돌의 원리, 시공 방법,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40분짜리 영상이었죠. 유튜브에 올린 지 한 달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엔 전국 각지 주민들의 질문과 감사 인사가 달렸어요. 정부 프로젝트는 6천 가구를 목표로 했지만 자발적 시공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가구에 온돌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8월, 저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후 18개월간의 데이터였어요. 온돌 설치 가구는 공식적으로 6,200가구, 비공식 자발 시공까지 포함하면 약 8천 가구로 추정되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극적으로 감소했어요. 몽골 전체 통계로 보면 겨울철 영유아 사망률이 전년 대비 22% 줄었습니다. 온돌 설치 지역만 따로 보면 68% 감소였죠. 호흡기 질환 발병률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온돌 가구 아이들은 비온돌 가구 아이들보다 폐렴 발생률이 70% 낮았어요.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보건부 통계로 영유아 호흡기 질환 치료비가 전년 대비 45억 원 감소했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다시 어르덴 바트 장관을 만났습니다. 바트바야르 박사와 지수도 함께했죠. 장관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15분 뒤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이제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모든 유목 가구에 온돌을 보급해야 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내 전국 확대를 목표로요. 저는 환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100억 원 수준으로 제안하겠습니다. 3년이면 전체 유목 가구를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수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정말 해냈어. 저도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2년 전 바양오보 마을에서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제 국가 정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버드 의대 은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죠.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해낸 일은 단순한 의료 프로젝트가 아니네. 한 나라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바꾼 거야. 이건 역사에 남을 성과라네. 하버드에서 특강을 해주게. 자네 이야기를 학생들이 들어야 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의사 경력의 정점이었어요. 9월 국제의학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했죠. 발표 제목은 전통 난방 기술이 현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몽골 온돌 프로젝트 사례였어요. 500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2년간의 여정을 발표했습니다. 바양오보 마을의 절망, 박지수와의 만남, 온돌의 의학적 효과,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로의 확대까지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어요. 박사님, 온돌이 한국 전통기술인데 한국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없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식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 선생이라는 한 명의 헌신적인 한국인이 있었죠. 그녀가 3000년 한국 지혜를 몽골에 전했고 그게 수천 명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지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어요. 컨퍼런스 후 여러 나라 의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팔, 티베트,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추운 지역 국가들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온돌은 보편적 기술이에요. 그날 밤 지수와 저는 서울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지수, 내 나라가 자랑스럽지?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기술이 21세기에도 생명을 구하고 있다니. 신기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의사로서 30년간 일했지만 이번만큼 보람찬 적은 없었어.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바꿔서 병을 예방하는 게 더 근본적이더라고. 그게 바로 온돌의 철학이야.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지. 저희는 한강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년 전 몽골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 있었어요.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단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죠. 2025년 12월, 저는 다시 바양오보 마을을 찾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온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을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4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도로가 포장되었고 중간중간 휴게소가 생겼죠. 마을에 도착하자 바트 수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4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 활기가 넘쳤죠. 선생님, 환영합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껴안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25가구 모두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고 새로 지어진 집들도 보였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4년 전처럼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죠. 모두 건강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란게렐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윤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포근했어요. 온도계를 확인하니 실내 온도가 섭씨 18도였습니다. 바깥은 영하 35도였는데도요. 사란게렐은 어디 있어요? 학교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년 전과 거의 같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죠. 사란게렐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사진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30분 뒤 문이 열리며 8살 소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란게렐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알아보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 전 창백하고 마른 아이가 이제 통통하고 활기찬 소녀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사란게렐이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많이 컸구나. 학교는 재미있어? 네. 저 반에서 달리기 제일 빨라요. 달리기라니. 4년 전 숨쉬기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요. 저는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게. 폐음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잡음이 전혀 없었죠. 심장 박동도 규칙적이고 강했습니다. 저는 어윤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프진 않았어요? 감기 한두 번 정도요? 예전처럼 폐렴까지 가진 않았어요. 온돌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 전체가 모였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지난 4년간의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몽골 전역에 온돌이 설치된 가구는 23,000 가구였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3만 가구에는 못 미쳤지만 자발적 시공까지 포함하면 약 28,000 가구로 추정되었죠. 겨울철 영유아 사망률은 전국적으로 30%에서 8%로 감소했습니다. 온돌 설치 가구만 따로 보면 2% 수준이었어요. 바양오보 마을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4년간 겨울철 영유아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로였죠. 호흡기 질환 발병률도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의료비는 마을 전체적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 절감되었어요. 바트 수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박지수 선생님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요. 4년 전만 해도 매년 겨울이 두려웠는데 이젠 아니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요.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작년 겨울 내내 건강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살린 건 온돌이고 온돌을 만든 건 한국의 조상들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지수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네팔에서 온돌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데이비드, 바양 후보는 어때? 완벽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해. 사란개를 봤어.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하더라. 지수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네팔도 잘 되고 있어. 세계 마을에 설치 완료했고 반응이 정말 좋아. 온돌이 세계로 퍼지고 있네. 한국의 지혜가 세계 아이들을 구하고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지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온돌을 원시적이라고 했잖아. 그녀가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바닥 난방이 21세기에 무슨 소용이냐고 했잖아. 내가 틀렸어. 좋은 기술엔 시대가 없더라. 3000년 전 기술이 지금도 최고야. 그게 전통의 힘이야, 데이비드. 오래 살아남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일주일 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정부 주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온돌 보급 프로젝트 완료 기념식이었어요. 어르덴바트 보건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을 70% 이상 낮췄고 수만 명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 모든 건 두 분 덕분입니다. 장관이 저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네팔에서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죠. 미국의 데이비드 체인버스 박사와 한국의 박지수 선생께 몽골 정부 최고 훈장을 수여합니다. 저는 연단으로 올라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몽골에 와서 깨달았어요. 진짜 치료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는 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닙니다. 그건 3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축적한 생존의 지혜예요.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디고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지 고민한 결과물이죠.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의사지만 미국 의학으로 몽골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몽골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버드 의대로 돌아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온돌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건 약을 처방하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몽골을 다시 방문할 계획은요? 물론이죠.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매년 겨울마다 올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12월 마지막 날, 저는 바양 후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란게렐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사란게렐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을 아이들 20명이 모였어요. 모두 4년 전 제가 진료했던 아이들이었죠. 바트, 바야르, 알탄, 에르덴바트, 사이한가. 4년 전 병들고 약했던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들로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청진기로 검진했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건강했어요. 폐렴의 흔적도 기관지염의 잔여 증상도 없었죠. 선생님, 저희 건강해요? 사란게렐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완벽해. 너희는 몽골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의사가 된 이유구나.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란게렐도 침대에 누웠어요. 따뜻한 온돌 위에서요.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바닥 온도 섭씨 26도, 실내 온도 섭씨 17도. 완벽한 수치였어요. 어윤나가 제게 차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과 박지수 선생님이 없었다면 사란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온도를 재고 데이터를 기록한 것뿐이에요. 아이를 살린 건 온돌이고 온도를 지켜온 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선생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시작은 박지수 선생이 했어요. 저는 그냥 도왔을 뿐이고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겨울이었죠.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란게렐은 담요 한 장만 덮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영하 40도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4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절망했었어요.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할 수 있었어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죠. 박지수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3000년 한국의 지혜가 21세기 몽골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데이비드 체인버스입니다. 미국에서 온 소아과 의사죠. 30년 경력의 의사였지만 진짜 의학이 무엇인지는 몽골에서 배웠습니다. 의학은 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뜻함, 안전함, 건강한 환경이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온돌은 그 모든 걸 제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몽골 초원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온돌 위에서 잠들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고 폐렴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3000년 한국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전통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래된 것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이죠. 저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하버드에서, 국제학회에서, 어디서든요. 한국의 온돌이 몽골 아이들을 구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아이들을 구할 거라고요.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고 희망이고 미래예요. 온돌은 그 따뜻함을 3000년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